행정법을 강의하게 된 송현입니다. 행정법 총론 먼저 하고요. 그리고 강론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한 방법을 쓸 거고요. 일단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별로 문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일정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일단 먼저 요약 설명하는 부분에서 출제들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론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쪽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조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행정법 총론 중에서 제일 앞단원 1단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1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4가지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주로 잘 나오는 영역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파트별로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또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법치라는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서도 법률 유보의 원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법치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법치라는 말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법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왕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졌던 인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치 시절에는 왕이 모든 전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의 자유 또 재산 이런 것들을 침해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거쳐서 근대 입헌국가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바로 의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치는 크게 2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형식적 법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실질적 법치라는 것이 있는데 대륙법계 국가 같은 경우는 형식적 법치였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바로 실질적 법치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죽고 나잖아요. 히틀러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법치의 모습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형식적 법치에서 실질적 법치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형식적 법치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실질적 법치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법치예요. 실질적 법치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느냐. 첫 번째로 형식적 법치에서는 법률의 내용 같은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던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뭐만 충족되면 되냐면 바로 의회가 제정했다라는 거. 요 요건만 충족되면 그리고 의회가 제정한 이 법률이라면 이건 정당한 것이고 그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실질적 법치는요,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수정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것까지 다 도모하는 게 바로 실질적 법치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형식적 법치에서는 법률의 내용이 어떤 거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그랬었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뭐만 만족하면 의회가 제정한 법이다. 이것만 만족하면 법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로 돌아서면서는 이 법률의 내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실제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면 바로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법률은 뭐에 맞는 것? 헌법에 부합되는 그런 법률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헌법에 부합된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 법률을 우리는 합헌적 법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헌법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실질적 법치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질 때 이 법률은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악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은 없애버려야 된다. 자, 이 악법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에는 규범통제 제도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범통제 제도는 바로 헌법 107조 1항 그리고 107조 2항에 나와 있어요. 헌법 107조 1항은요. 위헌법률 심사제라고 그래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만약에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 법은 무효, 위헌 결정을 통해서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러한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실제로 위임이 이루어지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명령이라는 하위법에 이렇게 위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임을 시킬 때도 포괄적이나 일반적인 위임을 해서는 안 되고 바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또한 법률에 의해 위임을 받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다거나 또 이 명령이 불합리하다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명령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법도 헌법 10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규범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악법들을 폐기하는 방법들을 쓰고 또 위임을 해서 명령을 하위법을 만들 때는 구체적인 위임을 가지고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어떠한 작용들을 할 때에 그 근거들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법률 유보라고 부릅니다. 특정 작용 등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법률에 근거를 둔 때 처음에 만들어진 법치에서는요. 단지 국민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할 때만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법률 유보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 그 작용들의 범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좀 더 통제를 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권익을 구제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주냐면 손해전보라고 해서 금전적인 구제를 해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손해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과 같이 금전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것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행정쟁송을 통해서 즉 심판이나 소송과 같은
쟁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해주는 방법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여져 있는 이 노란색의 글씨들 있죠. 실질적 법치로 넘어가면서 이 노란색으로 우리가 썼던 이 부분들이 바로 형식적 법치와는 다른 실질적 법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행정 분야에 구현됐을 때 이걸 법치행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은 이 법치행정의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규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건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범을 가리켜서 우리가 법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러한 법규는 무엇에 의해서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창조가 된다, 창설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할 때는 어디에? 법률에. 다른 거 아니야. 명령이라든가 관습법이라든가 이런 불문법이 아니라 이런 법률에,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들을 규정할 수 있다, 규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떠냐? 오늘날에는 보면요, 법규라는 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들은 꼭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이라든가 관습법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법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얘네들도 독자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넓게 볼 때는 이게 법률의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상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그렇게 깨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우위를 차지한다라는 얘기는 위를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의사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행정의사는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법률 우위의 원칙은요,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법 관계든 사법 관계든 상관이 없어요. 자, 공법 관계라는 얘기는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법 관계라는 것은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관계든지 상관없다. 어떤 관계에서 의사표현을 하든 항상 법률을 잘 지켜야 된다.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권력작용이든 비권력적 작용이든 마찬가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공권력을 사용하는 작용이든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작용이든 간에 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든 또는 쌍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든 어떤 행위여도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건 바로 법이 있을 때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러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바로 소극적인 법치행정의 원리에 해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법률 우위에서 이 법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었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위반할 수 없다로 확대가 돼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법이라는 건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성문법이라 그러면 문자로 구성된 법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법률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또 규칙, 조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불문법, 관습법이라든가 법의 일반 원칙인 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위반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의 원칙을 좀 살펴보자면 자, 세 번째의 원칙을 우리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유보라는 말은요, 근거를 둬야 된다, 수권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한 규범 또는 근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어떠한 작용을 할 때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유보라는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법의 근거를 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조직법적 근거는요, 어떠한 작용을 하던 간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권력적 작용이든 비권력적 작용이든 상관없이 얘는 늘 필요해. 그래서 실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용, 어떠한 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어떤 영역들에 필요했었느냐라는 거죠. 모든 행정 영역이 아니라 바로 특정 행정 영역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토 마이어가 이야기했던 그 특정 영역이란 바로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바로 국민의 자유나 또는 재산 같은 것들을 침해하는 영역. 이러한 영역에서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침해 유보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침해하는 작용을 할 때는 법의 근거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법이 없으면 이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러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해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법이 없으면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없을 때 바로 문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법률 유보 원칙에서 이 법률의 의미는요, 역시나 의회가 제정한 그런 법률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아까 법률 우위의 원칙처럼 그 범위가 확대가 됐느냐?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역시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 여기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의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바로 실질적 법치로 전환이 되면서 그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거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 자,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 권력행정 유보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권력을 쓰는 그러한 권력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 권력 행정은요, 수익적 행정일 수도 있고요, 침익적 행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 자유나 재산을 뺏는 것, 뺏으면 우리의 권익이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의무가 부과되는 그러한 작용들을 침익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힘을 써서 침익적